2023년 11월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골목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는 대부분의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벽에 남은 낙서들, 그 모든 것이 한때 이곳에 생기가 넘쳤던 시절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한 곳만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청구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작은 헌책방,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문,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빼곡히 꽂혀있는 책들이 보였다. 이 책방의 주인은 올해 75이 된 최순덕 할머니였다. 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책방 문을 열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이었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었다. 할머니에게는 이 책방 문을 여는 것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할머니, 또 안 가시게요? 구청 직원이 또다시 찾아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난 2달 동안 이미 7번째 방문이었다. 이번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입니다. 할머니 나이에 이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도 사시고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은 평온했다. 직원의 말이 끝나길 기다린 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젊은 사람, 돈이 다가 아니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할머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변 다 철거됐잖아요. 할머니 혼자 남아서 뭐 하시려고요? 손님도 안 오는데. 손님 안 와도 돼. 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께. 기다리는 사람요? 누구려? 직원이 의아한 표情으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장부에 시선을 떨어뜨린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장부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맑음, 흐림, 비, 눈, 날씨만을 기록한 단순한 일기였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할머니,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정말 마지막 통보예요. 그러시든가.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다. 직원이 나가고 난 후 책방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책장 사이의 좁은 공간. 그곳에는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 흑백 사진 속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 희미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오늘도 안 오셨네요. 할머니의 입술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긴 기다림의 무게만이 실려 있었다. 저녁 6시가 되자 할머니는 책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것 역시 40년 동안 변함없는 의식이었다. 책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카운터를 닦았다. 모든 것이 느리지만 정확했다. 마치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때 책방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섰다. 순덕 할머니의 딸 최은주였다. 엄마, 또 이러시게요? 구청에서 전화 왔어요. 법적 조치 들어간대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은주야, 너도 이제 그만 좀 해라. 엄마 뜻은 정해졌어.
엄마 뜻은 알겠는데요. 오빠랑 저는 어떡하라고요? 엄마 혼자 이 큰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0억이에요. 엄마, 50억. 그 돈이면 우리 가족 모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손님도 안 오는 이 낡은 책방을 왜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순덕 할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책방 위층은 할머니가 사는 작은 방이었다. 은주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엄마, 제 말 들으세요. 아빠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사셔야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은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책방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밤이 깊어갔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어두운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로등도 대부분 철거되어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그 어둠 속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다. 편지지는 너무 오래되어 곳곳이 찢어지고 글씨가 흐려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순덕아, 전쟁이 끝나면 내가 꼭 돌아갈게. 우리 처음 만난 그 책방 앞에서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까. 1953년 6월 25일 김태수. 할머니의 손가락이 편지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끝에서 40년의 세월이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문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청구서점의 불은 유난히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1953년 여름, 전쟁이 한창이던 그해 초여름, 22살의 최순덕은 서울 명동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청구서점이라는 이름의 그 책방은 순덕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었다. 전쟁통에도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덕은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그해 6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책방에 들어섰다. 군복을 입은 25살의 김태수였다. 그는 휴가를 나온 참이라며 책 한 권을 찾고 있었다. 혹시 윤동주 시집 있나요? 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 쪽으로 안내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요. 아, 맞아요. 이거요. 태수는 책을 받아 들고 펼쳐보았다. 그의 눈이 서시 부분에 머물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가 작은 소리로 시를 읊조렸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시집을 찾다니. 군인이신데 시를 좋아하세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군인이라고 시를 안 좋아하란 법은 없죠. 아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태수는 자주 책방을 찾았다. 휴가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책을 보러 왔다가 점점 순덕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 전쟁이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순덕이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왜 선생님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가족에게 편지 한 통 쓸 수가 없었죠. 태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순덕은 그런 글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전 책방 일을 계속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제가 책을 공급해 드릴게요. 순덕의 말에 태수가 환하게 웃었다.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먼 미래가 될지, 혹은 영영 오지 않을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태수의 휴가가 끝나는 날이 왔다. 1953년 6월 24일 저녁, 태수는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순덕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편지요. 제가 전선에 가서도 매일 순덕 씨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한 통을 남겨두고 갑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언제 돌아오세요? 곧요.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한두 달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돌아오시면 여기서 만나요. 이 책방 앞에서. 네, 전쟁이 끝나는 날 바로 이 책방 앞으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태수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순덕은 그 온기를 기억하려고 했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그 온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네, 약속할게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책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책장 위의 시집들, 카운터 위의 낡은 장부, 창가에 놓인 화분에 머물렀다.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그럼 다녀올게요. 태수가 몸을 돌렸다. 순덕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군복을 입은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25 청년일 뿐이었다. 책방 문이 닫혔다. 순덕은 손에 쥔 편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최순덕 양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순덕은 편지를 열지 않았다. 태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순덕은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태수는 계속 웃고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서울 거리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청구서점 앞에는 태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순덕은 매일 책방 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태수가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그래도 태수는 오지 않았다. 순덕은 그제야 태수가 남긴 편지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순덕아, 전쟁이 끝나면 내가 꼭 돌아갈게. 우리 처음 만난 그 책방 앞에서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까. 순덕아, 사랑해. 1953년 6월 25일, 김태수. 순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책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피난길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다. 순덕은 혼자였다. 그날 이후 순덕은 결심했다. 태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 책방을 지키기로.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고 태수를 기다리기로. 설령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40년의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60년대가 지나고 1970년대가 왔다. 순덕은 여전히 청구서점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순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유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마음으로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순덕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저 여자는 미쳤다고, 전쟁 때 사라진 남자를 아직도 기다린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가 되었다. 명동은 크게 변했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었다. 청구서점 주변의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 현대식 서점들이 생기면서 작은 헌책방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순덕 씨, 이제 그만 접으시는 게 어때요? 손님도 없는데 뭐하러 계속하세요? 단골 손님이었던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순덕은 책장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손님이 없어도 돼요. 전 그저 여기 있으면 되니까요. 그 사람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순덕 씨. 그 사람은 이미. 노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은 조용히 웃었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살아있는데 못 오는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그냥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 올지.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순덕의 눈빛에서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서울시의 도시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명동 일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는 내용이었다. 청구서점이 있던 골목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 순덕은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건물주가 찾아왔다. 순덕 씨, 이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괜찮게 나왔고요. 순덕 씨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뭐라고요? 보상금 받으시면 어디든 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전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약속한 곳이 여기거든요. 건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재개발은 이미 확정됐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이 건물을 살게요. 뭐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사겠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안 해도 되잖아요. 건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순덕 씨, 정신 차리세요. 헌책방에서 번 돈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요? 팔 거 다 팔면 돼요. 제 전 재산이에요. 순덕은 진심이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건물을 샀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다. 이제 이 건물은 자신의 것이었고 누구도 자신을 여기서 내쫓을 수 없었다. 재개발은 청구서점을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주변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었지만 청구서점만은 홀로 남았다. 마치 외로운 섬처럼. 세월은 계속 흘렀다. 2000년대가 왔고 2010년대가 왔다. 순덕은 이제 70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책방 문을 여는 습관만은 변하지 않았다. 책방에는 이제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명, 호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낡은 책방을 구경하다가 할머니를 보고 묻곤 했다. 할머니, 여기 장사가 되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럼 왜 계속하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를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에는 5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찾아왔다. 재개발 구역에 홀로 남은 헌책방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순덕 할머니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왜요,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텐데요. 감동을 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기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할머니는 다시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량한 재개발 현장, 먼지 날리는 공터,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 오늘도 안 오시네요.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책방에 울려 퍼졌다. 2020년 순덕 할머니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다. 아들 최민수와 딸 최은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민수는 55살의 사업가였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헌책방에 매달려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주야, 엄마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7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저 책방을 못 놓으시네. 민수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했다. 은주도 한숨을 쉬었다. 오빠도 알잖아. 엄마는 원래 그러셨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잖아. 근데 이번 재개발 보상금이 정말 큰 돈이라며? 50억이라던데? 그렇대.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받으신대. 미쳤네, 진짜. 50억을 왜 안 받아?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오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엄마가 판단력이 떨어지신다고 하면 그건 안 돼. 엄마는 멀쩡하시잖아. 그냥 고집이 센 거지. 두 남매는 고민에 빠졌다. 50억이라는 돈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다. 민수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은주는 딸의 유학 비용을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은주가 함께 책방을 찾았다. 순덕 할머니는 두 자식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이가 이제 75이에요. 언제까지 이 책방을 지키실 거예요? 손님도 안 오잖아요.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엄마는 대체 왜 이 책방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주가 가세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오빠네 집에서 같이 사시든지. 난 여기가 좋아.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민수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너희가 이해 못해도 돼. 이건 내 일이야. 엄마의 일이면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린 엄마 자식이에요. 엄마가 50억을 포기하면 우리도 다 포기하는 거라고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돈이 내 돈이니? 엄마가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 거 아니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지. 그런데 난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 나가라. 오늘은 너희 얼굴 보기 싫다. 할머니는 몸을 돌렸다. 민수와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책방을 나섰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식들과의 다툼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태수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70년 동안 수없이 읽어서 이제는 종이가 너덜너덜해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순덕아, 사랑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수 씨, 당신은 언제 오시나요? 전 너무 외로워요. 자식들도 날 이해 못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전 여전히 기다릴 거예요. 당신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책방 앞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전 여기 있어요. 매일 여기 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2020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1953년 여름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6시에 책방 문을 열었다. 밤새 눈이 내려 골목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책방 앞을 쓸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할머니, 혹시 여기 시집 있어요? 시집. 무슨 시집? 윤동주 시인 시집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윤동주. 그 이름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가. 있지. 안에 들어와. 할머니는 여학생을 책방 안으로 안내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는 바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의 시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라. 네, 돈을 내야죠. 괜찮아. 그 시집은 특별한 책이거든. 좋은 사람한테 가야 해. 여학생은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갔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0년 전 태수도 저렇게 시집을 사갔었지. 할머니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눈을 쓸고 문을 닫고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태수가 돌아올 때까지 2023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날아왔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금도 대폭 줄어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수와 은주가 다급하게 책방을 찾았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강제 수용되면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래도 난 안 할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건 엄마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민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미 70년 전에 정해졌어. 난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대체 누굴 기다리시는 건데요? 아빠는 돌아가신 지 20년도 넘었잖아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요? 민수와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내려왔다. 이걸 보거라.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이게 뭐예요? 내가 22살 때 만난 사람이 쓴 편지야. 김태수라는 사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쟁 때 실종됐어. 하지만 이 편지에 약속했지. 전쟁이 끝나면 이 책방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난 기다리는 거야. 민수와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날 이해해줬고 이 책방도 지켜주셨지. 하지만 내 마음속 첫사랑은 언제나 태수 씨였어. 엄마,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니. 그날 밤, 민수와 은주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된 충격, 70년을 기다려온 그 집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오빠,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엄마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 그 사람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야. 7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엄마는 못 믿는 거겠지. 시신도 못 찾으셨으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은주야, 우리 엄마 뜻대로 해드리자. 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한테 이 책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잖아. 우리가 그걸 빼앗을 순 없어.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이기적이었어. 두 남매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대신 어머니 곁을 지켜주기로. 금요일 아침, 구청 직원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법적 조치 안내문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안 하시는 겁니까? 그때 책방 문이 열렸다. 민수와 은주였다. 두 사람은 구청 직원 앞에 섰다. 저희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저희도 존중합니다. 법적 조치든 뭐든 하십시오. 직원은 당황했다. 그럼 보상금이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희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순덕 할머니는 두 자식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너희들.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은주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민수도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다. 일주일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 수용 판결문이 날아왔다. 청구 서점은 한 달 내로 철거될 예정이었다. 강제 수용 판결 이후 순덕 할머니는 매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한 달. 이 책방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달 남았다. 70년을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씩 다가왔다. 할머니는 책방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입구 쪽 책장에는 1960년대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책들을 할머니는 하나하나 꺼내 닦았다. 창가 쪽 책장에는 시집들이 모여 있었다. 윤동주, 서정주, 김소월, 태수가 좋아하던 시인들이었다. 할머니는 윤동주 시집을 펼쳐 서시를 읽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수가 이 시를 읊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70년 전 그 여름날 군복을 입고 시집을 펼쳐보던 25 청년. 태수 씨,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까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텅 빈 책방에는 할머니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노인 한 분이 책방을 찾았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온 그는 책방 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아,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었군요. 요즘은 이런 헌책방 보기 힘든데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할머니가 인사했다. 노인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손이 한 권의 책에서 멈췄다. 이거 1950년대 초판본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전쟁 전에 나온 책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책을 이렇게 오래 보관하시다니. 노인이 감탄하며 책을 펼쳤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책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명동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시집을 사곤 했죠. 할머니의 심장이 뛰었다. 명동이요? 네, 청구서점이라고 아시나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책방이 여기에요. 네, 노인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책방이 청구서점입니다. 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에요. 전 그걸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럼 혹시 사장님 성함이 최순덕입니다. 최순덕, 최순덕.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혹시 전쟁 때 여기 계셨습니까? 네, 있었어요. 그럼 혹시 김태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순간 할머니의 몸이 얼어붙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태수 씨를 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는 제 전우였습니다. 1953년 여름, 같은 부대에 있었죠. 할머니는 노인을 카운터 안쪽으로 안내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박영우입니다. 저와 김태수는 1953년 봄에 같은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태수 씨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욕하고 거칠게 굴 때도 태수는 항상 책을 읽었어요. 시집을 늘 가지고 다녔죠. 윤동주 시집이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시집, 여기서 산 거예요. 1953년 6월에. 아, 그렇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가서 결혼할 거라고. 그랬나요? 네. 태수는 매일 편지를 썼어요. 물론 붙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노트 한 권이 가득 찰 정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수 씨는 어떻게 됐나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마지막 전투에 투입됐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전투에서 태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하게요. 우리가 그를 후방으로 이송했지만 돌아가신 건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억을요? 네. 자기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부상병들. 태수도 그 중 하나였죠. 할머니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럼 태수 씨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양로원에 계세요.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노인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거기에는 양로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저도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옛 전우들 모임에서 소식을 들었죠. 신원불상 노인이 한 분 계신데 특징이 태수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정말 태수였습니다. 그럼 제가 만날 수 있나요? 그게 노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태수는 아직도 기억을 못 찾았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간호사들이 태수라고 불러서 그 이름에 반응할 뿐이죠.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수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두 가지 진실이 가슴을 찢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민수와 은주를 불렀다. 박영우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다. 두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그래, 경기도 양로원에 계신데. 그럼 가봐야죠. 당장. 은주가 흥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봤자 소용없어. 날 기억 못하는데. 그래도 엄마 7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만나셨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같이 가요. 설령 엄마를 못 알아보신다 해도 엄마가 직접 확인하셔야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두려웠다. 70년을 기다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하지만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책방 문을 닫았다. 민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시간쯤 달려 양로원에 도착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서 오세요. 박영우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원장이 나와 일행을 맞았다. 김태수 어르신은 2층 204호에 계십니다. 다만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세요. 기억도 없으시고 요즘은 말씀도 거의 안 하십니다.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204호 앞에 섰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그 휠체어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야윈 몸. 하지만 그 옆모습만으로도 할머니는 알 수 있었다. 태수 씨. 할머니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린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다.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태수 씨, 접니다. 순덕이에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청구서점에서 만났잖아요. 1953년 여름에. 기억 안 나세요? 노인의 손은 차가웠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시집 사러 왔었어요.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이것 봐요. 당신이 쓴 편지예요.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책방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편지를 펼쳐 노인의 눈앞에 들이댔다. 하지만 노인은 편지를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태수 씨. 제발, 저 좀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 70년을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책방 문을 열고 당신을 기다렸어요. 재개발 보상금 50억도 거절했어요. 자식들이 원망해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전 당신을 기다렸어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는 노인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이렇게 만날 거면 차라리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뒤에서 은주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니?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할머니는 겨우 진정했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노인 옆에 섰다. 태수 씨,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릴게요. 당신이 좋아하던 시.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70년 전 태수가 책방에서 읊조리던 그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때였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노인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따라 읊조린 것이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태수 씨, 기억나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린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네, 맞아요. 전 순덕이에요. 최순덕.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덕아, 미안해. 늦었어.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전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할머니는 노인을 껴안았다. 70년 만의 포옹이었다. 노인의 몸은 작고 약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했다. 책방, 아직 있어? 네, 있어요. 당신 기다리느라 하루도 안 쉬고 문 열었어요.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민수와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순덕 할머니는 매일 양로원을 찾았다. 태수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순덕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책방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는 태수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윤동주의 시집, 김소월의 시집. 태수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한 구절씩 따라 읊조렸다. 태수 씨, 우리 청구서점 기억나요? 응. 책이 많았어. 맞아요. 책이 정말 많았죠. 당신이 시집 사러 왔었어요. 시집. 태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70년 전과 똑같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태수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이거 봐요. 당신이 쓴 편지예요. 태수는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글씨였지만 낯설었다. 내가 썼어? 네. 1953년에 저한테 약속했어요. 전쟁 끝나면 꼭 돌아가겠다고. 미안해. 기억이 괜찮아요. 이제 당신 여기 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2024년 1월 청구서점은 마침내 철거되었다.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 날까지 책방을 지켰다. 철거팀이 도착하기 전 할머니는 책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70년의 기억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쓰던 날들, 책장을 정리하던 오후들,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를 기다리던 그 모든 시간들. 안녕, 우리 책방.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철거가 시작되었다. 포크레인이 벽을 무너뜨렸다. 70년의 역사가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슬프지 않았다. 태수를 만났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할머니는 태수가 있는 양로원 근처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충분했다. 매일 아침 양로원을 찾아가 태수와 시간을 보냈다. 순덕아,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야? 오늘은 김소월 시집이에요. 좋아. 진달래꽃. 읽어줘. 할머니는 시집을 펼쳤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태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시를 다 읽고 나자 태수가 물었다. 순덕아,
우리 언제 결혼해? 할머니는 웃었다. 태수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기억이 사라져서. 우리 이미 결혼했어요. 70년 전에.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니까.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저는 평생 당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2024년 봄, 민수와 은주는 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양로원 1층 작은 공간을 개조해서 미니 도서관을 만든 것이었다. 이름은 청구서점. 엄마, 이거 봐요. 은주가 할머니를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책장이 가득했다. 옛날 청구서점에서 가져온 책들도 있었고 새로 구입한 책들도 있었다. 이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책방이잖아요. 그 이름을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민수가 말했다. 양로원 어르신들이 여기서 책도 읽으시고 엄마가 관리해 주시면 어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희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태수를 휠체어에 태워 도서관으로 데려왔다. 태수 씨, 여기 봐요. 우리 책방이에요. 태수는 책장을 둘러보았다. 책, 맞네. 네, 우리 여기서 매일 책 읽어요. 어때요? 좋아. 순덕이랑 책 읽는 거. 좋아. 할머니는 시집 한 권을 꺼냈다. 윤동주 시집이었다. 오늘도 시 읽어줄게요. 응.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할머니는 시집을 펼쳤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은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태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70년을 기다린 사랑.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끝. 샵샵 유튜브 영상 설명란 5천자. 40년을 지킨 약속. 헌책방 할머니의 비밀. 재개발 보상금 50억 원. 서울 외곽의 작은 헌책방 주인 최순덕 75세 할머니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제안.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합니다. 주변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황량한 공터만 남은 골목.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은 청구서점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50억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킨 이 책방.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 일상.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53년 여름. 전쟁 중에 시작된 사랑. 70년 전 여름. 명동의 작은 서점 청구서점에서 일하던 22살의 최순덕. 그곳에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김태수 25세. 휴가를 나온 그는 윤동주 시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를 읊조리는 그의 모습에 순덕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이 시를 읽다니. 짧은 휴가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책 이야기, 미래의 꿈, 전쟁이 끝난 후의 계획. 전쟁이 끝나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럼 제가 책을 공급해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휴가가 끝나는 날, 태수는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갈게. 책방 앞에서 기다려줘.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40년의 기다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전쟁은 끝났지만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순덕은 매일 책방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유했지만 전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명동은 변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작은 헌책방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1990년대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순덕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건물을 샀습니다. 제가 약속한 곳이 여기거든요. 주변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지만 청구서점만은 남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하지만 꿋꿋하게. 가족의 오해와 갈등. 2020년 순덕 할머니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55세, 딸 은주 52세. 두 사람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낡은 책방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2023년 재개발 보상금 50억 원 제안. 자식들은 간곡히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50억을 포기하면 우리도 다 포기하는 거라고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70년 된 그 약속.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할머니는 지킬 것입니다. 70년 만의 진실. 어느 날 낯선 노인이 책방을 찾았습니다. 혹시 김태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노인은 태수의 전우였습니다. 태수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부상으로 기억을 잃은 태수. 70년 동안 신원불상으로 양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려갔습니다. 70년을 기다린 그 사람에게. 태수 씨, 접니다. 순덕이에요. 하지만 노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날 거면 차라리.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